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부터 19일 그러니까 그제와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토론회 날짜에 하루 껴있네요. 그러니까 네. 토론회 날짜가 하루 껴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짜니까 토론회 민심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50.6%, 김문수 39.3%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6.3%였습니다. 수치가 직전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4.3%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2.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격차가 6.6%포인트가 줄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3%포인트 하락하고 이건 컸어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100% 결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있는 반면에 여전히 아직 보수 통합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서 반대로는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 대선을 한번 돌아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30%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지율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이낙연 후보가 끝끝내 이제 봉합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박스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일주일 동안 정말 그 스파트를 올리면서 1% 미만까지 좁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인데 계속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막판 일주일이 또 되기 시작하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보수층들까지 결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투표율은 지금보다도 득표율은 훨씬 커질 여지가 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19대 대선에서 선거 2주 전에 9%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4%까지 거의 2배 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수 결집을 통한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결집을 통한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막 바꿔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4.3%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2.3%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격차가 6.6%포인트 줄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국힘이 이 여론조사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이 여론조사 회사별로의 약간 또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사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 표본의 그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향성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약간 리얼미터랑 에이스 리서치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좋게 나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나 한길 리서치가 조금 국힘에 조금 잘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쪼록 이렇게 이번에 수치가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만한 수치가 또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아직 완전히 결집한 그런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좋게 생각하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나 이거는 뭐 거의 100명 중에 97명이 넘으니까 그렇죠. 전부 다 지지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8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서 70.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아직 30% 정도가 지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지형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좌파 그 유권자들, 진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이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층에서는 상당 부분 결집을 해 있는 것이고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수라고 답변을 해서 사실 표집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0.1%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만 똘똘 뭉쳐도 40%대를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지난주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비롯한 일련의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봉합되고 나서는 적어도 당내에서 좀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자중 질환이 지금은 일단락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극도로 좀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보가 좀 교통정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힘을 실어 달라고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지층 결집할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괜찮은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취재를 해보면은 후보가 진짜 이기고 싶어한다, 그 의지가 강하다, 상당히 절박하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단일화 이후에 좀 내홍도 있었고 그랬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후보의 의지가 상당하다,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사실 후보가 당연히 이기고 싶어하는 건 맞는 그렇죠.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약간 좀 중국식 계산이긴 한데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합치면 45.6% 정도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0.5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또 어떻게 그림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일단 합치면은 45.6%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 지지율 조사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끌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오차 범위 이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뭐 꼭 중국식 계산이라고는 또 안 보는 것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막연한 양비론자들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난 대선 때.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득이 될 거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추세를 보면 딱히 반등도 못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지층의 충성도는 또 엄청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 개혁신당 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환멸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한 좀 열렬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뭉쳐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준석 후보가 특정인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탈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댓글 보니까 근데 또 희망회로 돌리네, 행복회로 돌리네 이러는데 그럼 뭐 울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희망의 불씨를 키워야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의 2주가 우리나라의 5년 사실 더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개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을 지금부터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준석 후보는 원래 저희 당내의 구성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처럼 이제 지금은 다릅니다만 초기에는 좀 이질감을 서로 이제 느끼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당과 같이 생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좀 충분히 반등의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엔 김문수 후보가 40%대를 진입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합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계산이 서야만 이 서로가 이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적으로 합친다라는 계산보다는 일단 이재명 후보를 40%대로 박스권으로 가둔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뉴시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도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지난 조사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이 50% 정도 되는 조사,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40% 중후반대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40% 중반 언더로 이제 묶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셨고요. 일단 이 여론조사 조금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12.9%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직 좀 여력이 있는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경우에는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47.5%. 이것도 이제 단일화를 의식하는 지지층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지층 중에서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 뭐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지지율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단일화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걸 어떻게 잘 포섭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이 정도 좀 짚어봤고, 그런데 토론회 이후에 하루 정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절반 정도의 표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마 이제 토론회 이후에 표심을 완전히 반영한 조사가 나오려면 내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당 지지도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민주당이 2.1%포인트 하락을 했고 또 국민의힘이 5.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국힘이 5.0% 상승을 했는데 또 개혁신당도 1.6%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딱 이게 그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라고 하지만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실제 저희가 정성적으로 대중 여론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무난했고 이준석은 생각보다 약진했고 네. 이재명은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을 좀 돌아보면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그리고 120원 이 커피 원두 발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죠. 그래서 네. 그런 약점을 이준석 후보가 잘 짚어줬던 것 같아요. 특히 호텔 경제학은 노쇼를 전제로 해서 경제 순환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한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제 10만 원 예약을 한 다음에 그 호텔에서 얻은 10만 원으로 이제 뭐 어디 뭐 문구점도 가고 뭐 어디 이제 뭐 집도 사고 뭐 이제 침대도 사고 뭐 그랬다가 막판에 호텔에 10만 원을 이제 취소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모두가 행복한 경제 순환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맹점이 그럼 이제 그 노쇼를 하게 되면은 호텔부터 줄줄이 줄도산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 저희가 그 말씀을 한번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잠시 후에 홍석준 의원님 함께 저희 할 건데요. 일단 지난 일요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평가를 저희가 이틀이 지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인사들이 또 박민영 대변인 또 홍석준 의원님도 오셨는데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정보통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몇 번씩이나 감정을 드러내면서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120원 커피 얘기할 때나 아니면 호텔 경제학 얘기할 때나 또 중국 셰셰 얘기할 때나 이게 공격이 주로 이제 이준석 후보 쪽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또 공격을 했고 둘이서 협공을 하기로 그렇죠. 했고 이준석 후보가 또 김문수 후보를 속칭 이제 쿠션을 쳐가지고 또 공격을 안 그러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공격을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따가 이제 따로 두 분을 모실까 하다가 두 분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오늘 단일화 해가지고 약간 두 패널을 모시기로 협공을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네, 협공. 일단 의원님도 그제 토론회를 보셨죠? 네네. 보셨는데 극단적인 생각이다. 뭐 왜곡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사실 뭐 본인은 뭐 실용이다 하면서 뭐 자도 우도 필요 없다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아는 척을 했는데 사실은 토론에서 가장 드러난 어떤 문제점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뭐 극단적이라는 등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등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이제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또 본인도 사실 뭐 이해도 제대로 못하겠지만 특히 뭐 주가 뭐 5천 어떤 거라든지 AI 산업 육성이라든지 어떤 공약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 김문수 후보 특히 또 이준석 후보도 또 제시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이율 배반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났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일부 예를 들면 AI 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실은 뭐 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AI 산업의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주 52시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만들어진 플랫폼을 러닝시키기 위한 데이터 컬렉팅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규제들 특히 지금 현재 프라이버시라든지 등등의 수많은 어떤 규제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데이터 컬렉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자유스럽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면 인식이다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거의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것이고 특히 중국은 잘 아신 것처럼 이번에 SKT 이런 어떤 해킹 사태도 백도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중국의 해커였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이런 어떤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저는 그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데이터 컬렉팅 기술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런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규제 혁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가장 핵심적인데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또 두 번째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또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만 이야기하는데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가장 큰 약점은 소위 말해서 이 항상성 즉 일정한 어떤 그 수준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이 없을 때 풍력은 바람이 없을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AI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는
규제 어떻게 보면 판가를 위해서 규제 혁신처 그리고 규제 혁신처. 또, 또 에너지를 위해서는 뭐 그 원전 이런 문제를 강조를 했지만 그 김문수 후보의 어떤 발언들이 뭐 시청자 보시기에 좀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주 그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는 제대로 잡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가 양념을 버럭 쳐가지고 아주 환상의 하모니를 잘 이뤘다고 봅니다. 예, 어제 이제 설란영 여사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토론에 있으면은 답답하다 본인이 대신 나가고 싶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설란영 여사가 말씀을 참 잘하시대요. 말씀 보니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말씀 잘하시는데 어제 그제 토론회를 보고는 이 정도면 괜찮았다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말씀을 좀 하셨고 우리가 이제 호텔 경제학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 좀 해볼게요. 호텔 경제학 이게 파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여러분 이제 호텔 경제학 아시죠? 이제 아까 박미영 대변인 설명을 했는데 그 저희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예 이게 보시면 호텔 10만 원 예약. 한다. 그다음에 호텔에서 침대를 10만 원 주고 가구점에서 구입을 하고 가구점에서 치킨을 10만 원 주고 주문한다. 치킨집에서 문방구에 물품 10만 원 구입한다.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 원 갚는다. 근데 호텔 예약 취소한다. 이게 약간 무한 루프 비슷하게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한 것이냐 비판이 많이 좀 나왔었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그제 이제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극단적이다, 뭐 예시를 들고 그러냐, 예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호텔 경제학이 생각보다 좀 파장이 있었나? 한국경제신문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민주당이 대선 토론회 팩트 체크 자료집에 이 호텔 경제론 자료 사진을 삽입하지 말아달라. 폐기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자기들도 긁힌 거죠. 예. 부끄러웠던 거죠.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SNS까지 올라왔던 그래요? 민주당 캠프 공식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컨펌 정책 라인들의 컨펌을 거친 것은 물론 후보까지 직접 결제를 해서 그것을 SNS에 게시를 했다라는 것이 이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렇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담한 거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적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 이게 10만 원을 벌었던 모든 구성원들이 10만 원을 그대로 소비를 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 1에 수렴한다. 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처분 소득이 생겼다라 그래서 100%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100% 그 지원금을 뿌렸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의 경제적인 승수 효과들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특히 박원순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냥 돈을 똑같은 액수를 뿌리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라 그래서 그것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예. 통계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서 재원 소비 대비의 효과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가처분 소득을 다 소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 경제 파급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경제라는 것은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죠. 성장이 아니라 이건 분배담론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그냥 있는 돈을 닦아 쓰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게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그랬어요. 이거 무한동력이냐? 그렇죠. 무한동력. 그러니까 에너지원 없이 그냥 에너지가 무한으로 돌아가는 무한동력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일 뿐이다라고 예시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호텔 경제론이 이제 지자체장이 법인 카드를 들고 정육점에 소고기를 결제하고 과일 결제하고 몇 천만 원씩 결제하고 취소하면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이론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젊은 세대에서는 의원님 이게 패러디가 끝없이 양산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관위에서 각 캠프별로 자금을 줬는데 나중에 선관위에서 자금을 취소했다. 이러면 선거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무식한데 굉장히 유식한 척 티를 내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잘못되면은 마치 이제 뭐 그 본인의 진위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굉장히 왜곡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예. 몰고 가는데 바로 저런 사례죠. 사실은 저런 게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 성수 효과라고 해서
어떤 특정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100만 투자가 이루어졌다 해서 100만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발 투자 성수 유발 계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기계를 사고 뭐 이런 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본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경제학의 개념인데 그래서 저렇게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민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기업 부분에서 투자가 저렇게 어떤 유발을 많이 한다, 경제적 유발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 기본적인 개념은 자꾸 정부가 지출했을 때 저렇게 어떤 효과 나타난다고 자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 화폐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결국은 그 제도가 생기면 저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민간이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그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시장에 좀 더 많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캐파는 부족하니까 새로운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인력을 또 그 확충을 하면서 생산을 더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두고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어떤 지출을 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리니까 저런 어떤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직접 그린 건 아니라고. 예. 정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저렇게 경제 순환, 즉 이 돈을 쓰는 선순환의 어떤 효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것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 52시간 또 지금 모자라서 지금 이제 4.5일을 하겠다는 둥 또 뭐 노란봉투법을 뭐 억지 강행적으로 하겠다는 둥 또 양국관리법을 억지적으로 하겠다는 둥 등등등등 또 그리고 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사들이 기업의 어떤 손실뿐만 아니라 주주에 미치는 어떤 손실까지도 이제 담보를 이제 책임지기로 하면서 기업의 경영을 지금 억제하겠다는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투자하는 기는커녕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이 조금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해외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어떤 시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정말 민간이 저런 선순환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어떤 공약을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를 하고 오히려 억누르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 참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선전선동을 경제적 입장에서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실 지금 토론에서도 나왔던 얘기 그 커피 120원 얘기였잖아요. 또 호텔경제론 커피 120원 얘기였는데 지금 양 당이 커피 원가 이 120원에 이어서 보상금 10억 원까지 또 거부했다. 그 이제 김수고 거부했다를 두고 고발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민주당이 김용태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선거법 조항을 개정한다면서 또 왜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하냐?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고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한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내가 나 되려고 한 거는 상관이 없고 남이 나 떨어지게 하려고 한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영미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를 이렇게까지 처벌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처벌한 나라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오히려 영미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순화해서 평가를 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과포장하기 위한 목적의 공표죄, 허위사실 공표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이 국제적인 표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커피 120원뿐만 아니라 아까 그 10억 보상금 그렇죠. 얘기를 보상금. 하셨었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은 결론만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이 맞습니다. 거부한 것이다. 엄밀히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 논리는 당시에 그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장 같은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었다. 예,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부터 이 보상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하. 2000년도. 근데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당 조항은 2005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2005년에는 국회의원이었고 2006년 7월부터 경기도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 이후의 시점은 맞는 얘기지만 김문수 후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사이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 측에서 뭐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또한 10억이라는 액수를 또 이제 트집을 잡아요. 네.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최대 5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5년 전이잖아요. 25년. 단순 물가 계산을 하더라도 10억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된다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비교해도 한 3, 4억은 되겠네요. 최소. 그렇죠. 예. 이제 수억 원은 된다라는 네. 건데 저희가 뭐 그 구체적인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설란영 여사 당당하게 난 법인카드조차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덕성과 청렴함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 이미 입증이 불필요한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트집을 잡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다 똥볼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주 4.5일제, 뭐 주 4일제인가요? 이런 얘기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MG 노조라고 합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MG 노조, MZ라고 불러야 되나요? MG라고 MG라고 알려주세요. 예. 그 MG 노조 여기서 주 4.5일제 근로에 대해서 임금 삭감 없는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문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공약은 거짓말이다라는 건데 저희가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근무 일자를 줄이면서 월급을 유지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저는 MG노조가 정말 그 노조임에도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굉장히 지금 위기상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노동 생산성에 따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제 낙후돼 있고 지금 순위도 국가별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주 4.5일을 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 사실상 월급이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인상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기업은 나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해서 노동자와 기업을 어떻게 보면 좀 양분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한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이제 좌파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이 견디질 못하면 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 논의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실종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R&D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뭐 주 70시간, 80시간, 100시간 심지어 노동자들이 원하면 그냥 무한대로 R&D 연구 개발을 하거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지금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뭐 우리만 딱 52시간 연구 개발을 하고 딱 이렇게 모습을 받고 연구 신나게 하고 있는데 불 딱 끄면서 나가라 이제 퇴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연구 성과가 오르겠습니까? 이번 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52시간 예외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R&D 비용이 18억에서 28억, 10억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전 대덕에 있는 정부 출연연 25개를 기준으로 해서 R&D 성과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R&D 성과물은 3개 지표로 이제 됩니다. 하나는 이제 논문,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이제 특허 이 3개 지표인데 이 3개 지표가 25개 연구기관이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심하게 하락한 경우가 예. 많습니다. 제가 기업 부분은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조사를 못했는데 기업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이만큼 우리가 주 52시간을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이런 어떤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지금 현재 훼손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첨단 어떤 과학기술 분야,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제 중국 제품들이 싼 제품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봇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가정용 로봇 부분에 로봇락이라고 있습니다. 로봇락이라고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 가정용 청소용 로봇 시장의 43%,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도 들어와요 이제. 차도 예. 들어오고 예. 우리가 엘리베이터 이게 딱 그 서울에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엘리베이터 TV가 있잖아요. 네, 예, 예. 엘리베이터 TV 자세히 보면은 90% 이상이 회사가 포커스 미디어인데 이 포커스 미디어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지금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에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이제 속국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 부분 우리 이미 다 초월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AI 분야는 더 심각하게 우리가 속국화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AI 분야에 예를 들면 LLM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규모 어떤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것을 상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네. 이런 부분이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끝도 없는 이런 어떤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단편 어떤 지엽적인 어떤 4.5시간 이런 걸 통해서 표를 그냥 구글하려고 4.5일. 4.5일 4.5시간 예, 너무 짧다. 예, 4.5일 통해서 구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네. 저는 그나마 우리 젊은 세대가 MG 노조 같은 젊은 세대가 제대로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경제 토론회에서 참 많은 내용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고 특히 MG 노조가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지난 토론회는 일단 경제 관련이었고 다음 토론회는 사회 토론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 주 금요일인가 있죠? 금요일에 있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또 상호간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 또 관심이 좀 쏠립니다. 이번에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또 김문수 후보와 협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번에 또 어떤 패턴으로 전개가 될지 또 예. 어떤 이슈가 좀 쟁점이 될지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사실 사회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이 서는 것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뭐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조금은 그렇죠. 예, 성 정체성 이런 민주당에서 좀 주도하는 소위 PC주의 이런 정책들은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도 뭐 8개 이상 줄여야 한다,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여가부나 통일부 같은 경우들은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젠더 관련된 주제들을 다시 끄집어낼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번 토론에서 미처 못했던 얘기들을 좀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노동 문제는 정말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그 FGI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2만 건이나 시행을 했었습니다. 2만 건이나. 네, 근데 이게 네. 저희가 여론조사도 사실 2,000건만 돼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층 면접 인터뷰는 정성적인 그런 주관식 평가까지 하는 조사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제조업 이런 산업 현장, 특히 수출 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조차도 52시간제는 무리하다. 우린 일을 더 하고 싶다. 이런 입장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시간제 틀은 유지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 생산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권을 자기들이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경쟁을 그렇죠.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상황이고 심지어 52시간제도 생착이 안 됐는데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주 4일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 느낌의 임금 그 삭감 없는 4.5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상당한 문제고 우리 청년들께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젠더 그리고 PC주의를 비롯해서 좀 다양한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사회 분야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또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